자, 오늘부터 서양미술사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 목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원시시대부터 근대, 그리고 근대 미술 지나서 현대 미술까지 볼 겁니다. 자, 현대 미술까지의 서양 미술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시시대부터 근대, 그리고 현대까지 회화 중심, 그리고 서양 미술의 변천 과정, 시대 및 유파별 특징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회화 중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회화뿐만 아니고 건축, 그다음에 조각 등등등 여러 가지 그 미술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 목차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학습 목차는 먼저 이제 고대 미술 전에 원시 미술 먼저 시작을 하고, 고대 미술,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그 다음에 근대 미술에서 아주 수많은 유파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근대 조각, 그리고 현대 미술까지 그렇게 살펴볼 거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때 고대 미술이라고 했는데 고대 미술이 아니고 원시 미술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시 미술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시 미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시 미술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종교의식이나 주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의미가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작을 할 때 자손의 번영이나 풍성한 사냥과 수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미술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뭔가 작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뭔가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생활 속에서 뭔가 기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뭔가 이제 문자도 없었던 시대고 뭔가 글로 표현하기 힘들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림으로 많이 남겨지게 되는데, 옆에 보시면은 그 라스코 동굴 벽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 작품이 나와 있고, 자, 이거는 프랑스 도르도뉴 지방에서 발견된 벽화인데, 자, 이 벽화가 그 1940년경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어떤 소년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놀러 다니다가 숲에서 놀다가 이게 벽화가 우연히 발견이 되는데, 이때 이제 발견된 게 벽화가 한 800여 점 이상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많이 그려진 게 주로 뭐냐면은 주제가 들소나 야생마, 사슴, 염소들, 이제 이런 동물들을 많이 그렸고, 자, 이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작게 이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크고, 크기가 한 예를 들어서 한 5m 이상 되는 그런 이제 그런 크기의 아주 큰 규모의 벽화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려진 이유가 일종의 이제 그 사냥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려서 많이 잡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원하는 의미로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여지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정도만 보여지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수세기 동안 그 위에 또 겹쳐서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해서 그 겹쳐진 그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 흔적들이. 자,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벽화로 많이 기록을 하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시미술 같은 경우에는 표현 방법들이 완전히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이게 다리죠. 꼬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단순화되어 있고, 이런 지금 단순화된 표현 말고는 또 좀 기하학적인 그런 문양들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패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심원이 그려지는 거를 태양으로 상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격자무늬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그런 격자무늬도 있고, 이런 아주 추상적인, 그러니까 알아보기 힘든, 우리가
그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힘든 그런 패턴들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지는 원시 미술에 대해서 한번 봤고, 다음 작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원시 미술이 많이 남겨진 부분이 없어서 우선 벽화만 회화 쪽으로 보고, 다음 작품은 한번 입체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시 미술 두 번째 작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고, 석회석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높이는 11.1cm네요. 우리가 딱 한 손으로 잡기 좋은 아주 작은 크기의 비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그 철도 공사를 하던 중에 강가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원전 25,000년에서 그 20,000년경에 제작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 한번 보시면은 그 인체의 부분들을 과장하고 생략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추상적으로 왜곡한 환조이다. 자, 왜곡했다는 거는 사실과 다르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환조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조소에서 그 입체적인 그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원의 입체라고 보시면 되고, 앞, 뒤, 그 다음에 양옆으로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입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풍요와 다산을, 여기 이제 기원이 빠졌습니다. 기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작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형태가 아주 독특합니다. 자, 얼굴에 보시면은 얼굴하고 팔 부분이 거의 지금 생략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아예 목이 없습니다. 목은 아예 표현을 안 했네요. 머리카락만 주로 표현을 하고 목은 표현을 안 했는데, 자,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생략되었다라고 보면 되고, 가슴 부분이나 배 부분, 허벅지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네요. 자, 그래서 거의 전체적인 형태가 약간 마른 목골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지금 제작을 한 비너스입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비너스랑 많이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오늘날의 비너스랑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 시대적 배경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 미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고, 자, 우리가 아는 비너스는 어떤 비너스냐면 나중에 볼 겁니다. 그리스 시대 할 때 볼 건데, 밀로의 비너스라는 그 형상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비너스입니다. 자, 그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례 균형 조화를 아주 정확하게 맞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을 했다면, 그 빌렌도르프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옛날에 그 모계 사회였던 그 원시 시대랍니다. 그 원시 시대 때 그들의 이제 소망을 담아서 다산이라든지 아니면 풍요라든지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 소망이나 바램을 담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진정한 미고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 또한 그 앞에서 라스코 동굴 벽화나 우리가 이제 보지 못했다 알타미라 동굴 벽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굴 벽화들과 마찬가지로 뭐 사실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어떤 이제 원시적인 주술의 의미를 담아서 그런 도구로 활용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벽화랑 그 비너스를 봤는데, 자, 요 두 개까지 해서 간단하게 원시 미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고대 미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대 미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미술은 우선은 이집트 미술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특징이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자, 정면성, 종합성, 부동적인 특징이다. 자, 정면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면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조각을 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옆에 보시면 얼굴은 이쪽을 보고 있죠. 근데 몸은 전부 다 정면입니다. 보시면은. 그죠? 어깨랑 몸통 이거 그 전면부를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앞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손은 옆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얼굴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측면이고, 여기 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정면이고, 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측면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다 정면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합을 시키거든요. 자, 그게 이제 종합성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 시점에서 본 모습을 결합을 합니다. 종합해가지고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부동적인 특징이라는 거는 이게 동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세.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얘기고, 이집트 미술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나 그 활동성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완벽한 표현이 중요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동적이더라도, 동세가 없더라도 그 완벽한 형태만 종합해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엄격한 법칙 또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칙을 통해서 아름다움보다는 완전함을 추구하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작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건축물인데, 자, 스핑크스가 먼저 나왔네요. 자, 이름이 잘 안 보였죠? 자, 스핑크스가 먼저 나왔고, 뒤에 가면 이제 피라미드가 나오는데, 너무 유명합니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핑크스 같은 경우에는 고대 오리엔트에 나오는 괴물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이제 사람 얼굴이죠? 사람 얼굴이고, 이 사람 얼굴은 주로 왕의 얼굴을 본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조금 소실이 많이 됐는데, 여긴 이제 사자,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이제 여기 안 보이지만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날개가 달린 그런 괴물인데, 지금 이 보고 있는 스핑크스는 전체 길이가 이제 70m, 그 다음 높이가 이제 50m, 폭이 4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얘기인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뭐 여행자들한테 수수께끼를 내고 못 맞추면은 잡아먹는다. 뭐 이런 전설도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조각을 한 이제 아까 설명을 했듯이 환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각을 한 환조. 그러니까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환조, 이제 조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조각 작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아주 대규모의, 그러니까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핑크스 자체가 왕의 아주 절대적인 권력, 그 다음에 권위를 상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그 무덤을 지키는, 그 무덤이 요거죠. 피라미드. 자,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호신 또는 뭐 괴물, 뭐 지킴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피라미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리고 그 왕 파라오의 절대 권력을 역시나 상징하는 그런 무덤이고, 원래는 형태가 이게 이렇게 움푹 파여진 계단식이었는데 이게 점점 형태가 진화해서 요런 사각뿔 형태까지 오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이걸 뭐 피라미드의 비밀에 대해서 밝혀내려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한 거를 보면은 피라미드가 이제 원래는 이 끝에 꼭대기 약간 잘려 있죠. 자, 끝에 이게 황금 장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사이언스 채널을 보니까 나오던데 황금 장식이 있었고 겉에는 대리석으로
원래는 장식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도난을 당해서 지금 현재 이 모습이 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렇게 재미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그 회화 작품 조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집트 시대 회화 작품입니다. 주로 무덤 안에 벽화로 많이 제작이 되었고 그리고 주제를 주로 크게 부각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주제라는 거는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크기가 제일 큰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 이 사람이겠죠. 1순위, 그 다음 2순위,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3순위. 자, 이런 식으로 신분에 따라서 크기를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면성의 특징이 역시나 나타납니다. 얼굴은 전부 다 이제 측면이죠. 이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몸은 정면입니다. 다리는 또 측면이고요. 자, 이렇게 뭔가 틀어진 듯한 느낌이지만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게 완벽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사냥을 나간 네바문이라는 제목이고요. 네바문 무덤 벽화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리고 프레스코 기법이고, 프레스코 기법은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그 벽에다가 이렇게 뭔가 시멘트처럼 물에다가 반죽해가지고 칠해서 그림을 그리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한 기법인데 나중에 중세시대 벽화 기법으로 제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작품인데, 자, 네바문 정원입니다. 자, 이 정원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회화 작품인데, 여기서 정면성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시면은 7살짜리 그림 같은 느낌인데, 자, 여기는 연못입니다, 지금. 연못이 있고, 물고기들이 떠다니죠. 물고기들이 전부 다 옆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에서 본 시점인데 옆모습이 절대 보일 수가 없죠. 근데 오리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옆모습을 표현했을 때 이거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옆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나무는 누워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표현했죠. 누워있는 듯한 느낌으로 쭉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의 특징, 그 회화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난 그런 벽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적인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상이 가지는 특징을 얼마나 많이 표현해내느냐, 그 시점을 얼마나 이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게 이 사람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집트 미술까지 살펴봤는데요. 아직 이집트 미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